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인지 발제인지 헷갈리는데, 발표를 맡은 경상대학교에 근무하는 홍석영입니다. 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다 반영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발표를 의뢰받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고민을 했는데 큰 고민부터 작은 고민까지 뭐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원고로 삼다 보니까는 좀 더 품위 일관되었다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산발적인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지난 다음 날 뜨거운 여름 낮에 생명윤리 교육 관련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의견을 청하는 그런 발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마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이 마련됐는데 또 제가 또 이것과 관련된 일을 좀 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져서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그중에서 이제 교육 관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서 좀 의견을 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초중등 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이제 교육학적인 논의들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른 분이 연구한 것을 활용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내용인데 이제 초중등 생명윤리 교육은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를 공공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중학교에서 도덕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도하고 있는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한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라는데 구체적인기보다는 어쩌면 창의적인 정책 제안이 창의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실현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작하면서 안내되었듯이 큰 비전은 인간 존엄 및 인권 등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 확립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정책의 특징은 이제 공공생명윤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자라는 게 초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가치적인 이야기로는 헌법, 그다음에 생명윤리법, 또 국제규약 이런 데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 존엄 그리고 인권에 기반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생명윤리 의제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시민과학자 정부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역량 강화와 관련된 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핵심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시는 대로 3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 그다음에 생명윤리법에서 지향하는 생명윤리 가치와 규범의 실질적 구현 이런 큰 핵심 목표를 잡고 각각의 핵심 목표의 하위에 또 각각 또 3개씩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도적 기반에서는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상 관련된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생명윤리 플랫폼 구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선정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생명윤리 교육을 시행하자라는 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글자만 소개해 보면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생명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이야기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생명윤리 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가 2021년인데 6월에 발표됐으니까 2023년에 수립하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관련 당사자들, 시민, 연구자, 정책 시행자, 그리고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관심 있게 담았고요. 다음에 생명윤리 분야별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표준화는 2024년으로 일단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생명윤리 온라인 교육을 좀 콘텐츠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미 2010년에 개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활용하는 그것에 참조해서 또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온라인 방법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초중등 교육과정 대상 과정별 단계별 생명윤리 내용을 체계화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주로 미국 사례만 간단히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별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을 시범 운영하자. 그래서 이거는 생명윤리법이 이제 크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인데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축소되죠. 이렇게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축소되다 보니까는 실험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소규모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초등등 교사 연수, 그다음에 공무원, 분당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연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는 생명윤리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발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국립통일교육원. 이건 줄여서는 통일교육원이라고 하는데 1996년에 통일교육진흥법에 근거해서 통일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단법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재단법인인데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법인 설립을 하고 인정을 받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국가라는 게 기구를 늘리고 그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조사, 연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국립통일교육원처럼 아주 큰 조직을 따로 안 만들고 또 재단법인을 따로 안 만들고 이 정책연구센터의 교육 파트를 현재도 일정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확충하는 방법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각지에다 달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윤리 교육 시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기본 계획에 잡혀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그 생명윤리법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정도가 되어 있지 강제력에서는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본 계획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자 및 예비 연구자를 위한 교육.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을 대상 교육을 하면은 서로 불편한 게 윤리교육이라고 하고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또 윤리 이야기를 하면은 실효성이 없다고 또 성중들이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간극이 항상 있는데 이 법률 정보 제공에 한정돼 있고 윤리적 숙고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대상 실질적 생명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교육 콘텐츠를 2024년까지 개발하고 싶다고 했고, 이걸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 연구자 대상 생명윤리 교육의 표준화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를 계획했고, 그다음에 학점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윤리 교육하고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게 연구윤리 교육이 있어서, 이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어제 저희 대학 IRB가 열렸었는데, 연구윤리 교육은 교육부 훈령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생명윤리 교육은 보건복지부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은 교육부의 이야기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 그래서 저희 IRB 교육을 할 때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조금 항상 좀 뒤처진다, 뒤로 밀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서 겪는 그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제 관련된 그 생명윤리법과 관련돼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IRB, 유전자 검사기관, 연명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교육을 조금 표준화하고 실질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기관위원회 얘기도 있고 유전자 검사기관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정도 보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정책을 스킵을 했는데, 이 자료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도 보시면서 계획은 일단 세웠으니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육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친숙하실 수도 있고 낯설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윤리교육이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점점점 발달할 거라는 게 이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고요. 그것의 첫 번째 연구자로 보통 등장하는 인물이 콜버그입니다. 콜버그는 1927년에 태어나서 1987년까지 60년 정도 산 학자입니다. 근데 콜버그가 이 도덕 발달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피아제라는 앞에 그 교육 심리학자가 있는데, 피아제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심리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체계화하고 단계화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럼 도덕은 그렇게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덕도 발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콜버그부터 시작된 게 딜레마 토론입니다. 그래서 하인츠 딜레마라고 해서 그 딜레마 상황을 주고 그 도덕 판단의 근거로서 어떤 근거를 내세우냐를 보고 이제 도덕 발달의 단계를 6단계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박수에 제가 달았는데, 제일 1단계에서는 벌의 회피와 복종 지향의 단계고, 2단계는 개인의 이기적 욕구와 욕구 지향의 도덕성,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찾는 단계고, 3단계는 우호적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데 관심을 갖고, 4단계는 사회 질서, 법 준수에 관심을 갖고, 5단계는 그러한 것에 바탕이 되는 사회계약의 원리를 지향하고, 6단계는 매우 보편적인 원리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버그가 이걸 오랫동안 추적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3단계나 4단계 정도에서 도덕 판단을 하고 5단계나 6단계까지, 특히 6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경험적인 자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을 초등부터 중학교 10학년까지 이렇게 연구들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콜버그의 관점에서는 이제 도덕교육, 윤리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초등에서는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갖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등으로 넘어와서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과 감수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버그의 제자인 레스트는 콜버그의 연구를 조금 더 측정하는 것을 개량화해서 이제 제시를 하면서 했지만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중학교는 4단계 지향, 고등학교부터는 5, 6단계를 지향하자, 실현이 아니라 지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를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문영린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의 연구 성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요 홀버그, 레스트, 또 문영린 교수님까지는 비슷한 흐름의 연구를 한 것이고요. 버보이츠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학자입니다. 미주리 대학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학자는 인격 발달이라는 개념을 들고 그래서 도덕 발달에 있어서 초등에서는 도덕적 민감성을 형성시키는데 형성하고 촉진하는 데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중등에서는 도덕 판단력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 이제 개인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먼과 블라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도덕적 토론이 강조되고 있고 공동체적 체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호프만이라는 학자는 이 앞에 학자들이 좀 인지적인 데 관심을 가지니까 공감이라는 데 또 키워드를 뽑으면서 공감과 역할 채택 훈련을 초등, 중등에서 이렇게 연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코나라는 학자도 있는데 리코나는 이제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최근의 학자라 이제 자기 및 타인 존중을 구현하고, 그러니까 초등부터 중학교 9학년까지를 꽉 묶어서 이제 자기 및 타인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10학년부터는 사회 가치 체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주된 전공이 아니라 이렇게 개략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결국 표현하는 단어 또 발달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표현이 달랐지만 크게 볼 때 제 생각은 도덕적 사고 능력이 나 중심에서 타인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중등 학교에서 생명윤리 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 생명윤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할 때 우리 글쓰기에서 쓰는 OW1H라고 해서 다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6가지를 한번 열거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2개, 일단 쉬운 2개를 현재까지 할 수 있었던 2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을은 보통 내용이죠.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체계가 매우 큰 개념에서 시작해서 점점 구체화되어서 생명윤리법의 이한 생명윤리 교육이냐 아니면 생명윤리 교육 자체냐에 따라서 이 교육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스코프, 교육 범위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존엄성, 인권 등 생명윤리의 기본 가치 교육부터 시작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내용들, 자율성, 그다음에 기관윤리위원회, 대화 관련 연구 이런 구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네스코나 이런 국제적으로 준수되는 생명윤리 원칙,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에 대한 교육 내용까지 다 포함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시간에 교육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좀 관심 갖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접하게 될 문제인지에 대해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내용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흥미가 있어야 되고
저것이 나와 관련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그 흥미를 좀 낮추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까운 미래가 또 뭐 5년이냐 10년이냐 이것도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일단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생명윤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이 그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강조점이 변화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변화에 맞춰서 생명윤리 교육을 어떻게 넣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좀 더 중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명윤리 교육이니까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교육이 되어야겠죠. 제가 보여드릴 때 지금 자료에 하나는 유튜브 자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과 현재 교사인 분이 만든 유튜브 자료고 하나는 사범대학 학생이 만든 자료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도덕교사하고 생물교육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시간 배정, 그다음에 강조점 이런 게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생명윤리 교육이라면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생명윤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중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 방식은 학생 참여형입니다. 학습 공동체라고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몸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주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 설치 미술 작품이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미끄럼틀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관람 온 어린 학생들이 그 미끄럼틀을 타고 또 부모님들은 그걸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미술관 측에서는 작가분한테 죄송하다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작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오히려 내가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너그럽게 좀 수용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변화하는 세대들은 자라나는 세대는 내 몸으로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활동이 강조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 수기하는 방법도 또래 집단끼리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별 활동,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융합형은 저희가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과로 이렇게 좀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는데 잘 못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윤리학개론을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배우고 사회교육과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3 때 선택하지도 않은 과목을 왜 대학 가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너무 선택을 하다 보니까 버리는 과목, 공부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을 부수는 게 필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융합형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는 현재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넘어갔는데 그걸 활용해서 생명윤리 교육을 시도한 분이 있습니다. 정시우 선생님인데 경남 마산의 성지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좀 받아서 약 10분 정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시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생명사랑 교육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생명사랑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2021년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학교의 지리적 특성을 소개해 드리자면 마산 지역으로서 소외된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결손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명사랑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생명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명사랑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찾아본 결과 저희는 모든 생명이 유기적 전체를 이룸을 인식하고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사랑 교육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생명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자유학년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국 중학교에서 대부분 현재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확대된 형태입니다. 자유학년제의 특색 활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제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예술체육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사랑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특색활동별로 실시할 수 있는 생명사랑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아봤습니다. 교과 심화 과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제선택 프로그램에서는 도덕 과목의 심화 과목으로 생명사랑 실천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아리 프로그램에서는 지구지킴이 반, 예술체육 프로그램에서는 에코디자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외부 진로체험 특강으로서 6차 산업혁명 관련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고요. 교과교육에 있어서는 도덕과와 기술가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생명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실천반은 도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사랑의 내용 중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물 키우기, 학교 숲 관찰 활동, 나무 심기, 고양이 돌보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사랑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교에서 텃밭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부지가 넓지 않아서 화분에 고추, 토마토, 상추, 딸기 등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고추, 상추는 이미 학생들이 수확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 생명체들의 생장 과정을 눈으로 보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나 머위, 취 같은 자연 먹거리들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 곤충의 눈으로 숲을 관찰하는 활동 등을 실시하면서 자연 친화적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는 꽃과 나무를 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언젠가부터 길고양이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고양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키우고 또 내보내는 과정들을 학생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자연의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담당 교과인 도덕교과에서 어떻게 생명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생명사랑과 관련한 도덕과의 내용 요소를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표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그 세 가지 주제는 표 아래쪽에 보이는 동그라미 1, 2, 3번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거나 느낄 수 있는 교육활동, 생명 경시로 인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거나 성찰하는 교육활동, 생명사랑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앞선 화면에서 살펴보신 동그라미 1, 2, 3번을 대단원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 설계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 요소들을 다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학습 요소별로 학습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학습 활동을 수업 지도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수업 지도안을 짤 때는 학생들이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명윤리적 요소를 발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 단원이라면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통해 세계 인권 선언문을 분석하고 스스로 인간 존엄성의 의미나 인권의 의미 등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양성평등이라는 학습 내용을 수업 지도안으로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모둠별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요소들을 발견하도록 하고 다시 소통과 탐구활동을 통해서 이 잘못된 성 고정관념들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업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교과 융합형 생명사랑 교육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덕교과와 다른 교과를 연계하여 실현하는 생명사랑 교육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덕과와 과학과의 융합 수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융합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과 성취 기준 중 생명과 관련한 학습 내용을 찾아보았고요. 이와 관련시킬 수 있는 도덕과의 성취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연결한 성취 기준은 연계된 학습 지도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 시에서는 과학 시간에 생명의 탄생을 학습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둘가고 둘남기 활동을 통해서 모둠별로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발생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모형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뒤이은 도덕 시간에는 과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명의 탄생 과정에 대한 신비함을 감정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사랑 교과 융합 수업을 진행한 후에는 도덕과에서 본래 실시하고 있는 생명사랑 수업을 실시하면 교육 효과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차 시는 가치 교환 활동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5가지 생각해 보도록 한 후 메모지를 6장 나누어 주고 그중 한 장에는 나의 생명을 쓰도록 하고 5장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5가지를 한 장에 하나씩 쓰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이후 학생들이 서로 이 가치를 교환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교환할 수 없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표하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이 발표 과정에서 어떤 학생도 생명은 보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생명사랑 수업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감동이나 감화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도덕적 캐릭터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수업 활동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제가 생명사랑 원격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하고자 찾아보았던 이야기들의 목록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로 도덕적 감동이나 감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도덕적 이야기에 학생들이 이입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보다 도덕적일까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캐릭터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나무 심는 노인이라는 글입니다. 말로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나무를 심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한 30년 뒤에야 열릴 텐데 왜 열매를 드시지도 못할 거면서 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묻자 노인이 이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 마당에 과일나무가 많았고 나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랐다. 그 나무들은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심으신 것이다.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원격 수업에서 들려주는 것도 도덕적 감화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붉은색 박스의 내용을 비워둔 채로 학생들에게 이 붉은색 박스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 들어갈까요? 라고 질문하며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성장을 이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한계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학교 내 활동으로 교육활동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할 때 인간에 대한 사랑,
관련한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교과 융합 수업을 구성할 때는 교과 융합 수업에 대한 동료 교사의 관심이 있을 때, 상호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만 생명사랑 교과 융합 수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작물 키우기나 실내 식물 키우기 활동, 고양이 키우기 활동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부족하지만 생명사랑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교직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우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는 이제 중학교에서 직접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그 도덕과 중심으로는 하는 것은 그리고 생명사랑 실천반은 실행하고 있는데, 그 교과 융합형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늘 그 콜로키움에 현재 정시우 선생님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질문들을 하시면 또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로 성장하는 분들에 대한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에도 연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찾아봤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시민 교육이 또 교육과정에서의 키워드입니다. 앞에 정부에서는 인성교육이 키워드였다면 이번엔 시민교육이었는데, 그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대학교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참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에게 모의 수업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중등학생들은 앞에 없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잘한 학생들을 상을 주고 합니다. 작년에 했을 때 최우수를 받은 주제가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윤리입니다. 생물교육과 학생이 생명과학 2에 나오는 학습 내용을 가지고 모의 수업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진행됐으니까 이거는 이따 혹시 시간이 허락되면 보도록 하고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학습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본학습으로 돌아와서 활동도 역시 학습활동 1, 학습활동 2, 학습활동 3을 하면서 그 모둠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에서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까는 과학에 대한 설명이 거의 80%를 이루고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로 이렇게 강약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본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마치고 늦은 말을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을 공부한 지 꽤 오래됐는데 30여 년이 됐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기대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우 고마운데 다소 좀 성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더 합니다. 윤리교육은 다른 기능교육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배우면, 산수는 하다못해 배우면 그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정확히 계산을 하는데, 거스름돈을 조금 더 받았을 때 딜레마 상황이 윤리거든요. 더 받았을 때 돌려주냐 마냐에 대해서는 바로 실천이 안 됩니다. 그 간격이 항상 윤리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성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비유를, 요즘 학생들은 잘 못 알아듣는 비유긴 한데, 그 콩나물 시루에다 콩나물 기를 때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고, 콩은 도무지 나오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더라.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스스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성급한 마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조장한다가 되는 겁니다. 조장지묘인데, 묘를 이렇게 심어놓고, 한 농부가 잘 안 자라니까 벼를 이렇게 쭉쭉 위로 올려서 결국 벼가 다 죽는 잘못을 범했다, 우를 범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함,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생명윤리 관련 개념, 원칙, 가치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로 내면화되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 제안, 왜 제가 이걸 넣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그, 뭐 6기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중책도 맡게 되고, 뭐, 또 이러한 기본 계획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본 계획에 이제 생명윤리교육센터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매우 당연한 뭐 실행력을 높이는 이야기고 담당 부서도 있어야 되고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윤리교육 전공자. 그런데 현재 전국에는 생명윤리 교육 전공자는 교육대학이나 이런 데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과학교육에서 생명윤리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든지 아니면 윤리교육과나 이런 데서 생명윤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아니면 다른 그 생명윤리 대학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쪽에서 교육 관련 전공한 분이 오면 그분을 모셔야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교사 프로그램에 좀 진입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자료는 연구재단과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국생원이 하든 보건복지부가 하든 해서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해부터 그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작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센터, 정책원 등에서 생명윤리 교육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또 교육부의 교육과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보면은 이런 의견들을 여러 곳에서 제출을 합니다. 저희 도덕과 같은 경우는 통일교육 쪽에서도 오고 양성평등 쪽에서도 오고 종교 관련 쪽에서도 옵니다. 그런 의견이 오면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반영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최종 안착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에 익숙한 방식에서 변화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일단 기본이지만 저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학교 교육의 특징이 점점 교과 교육이 축소되고 다양한 주제 교육이 들어오는 기회를 점점 주는 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교육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그룹도 양성을 한다면 고교 학점제에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참고 자료는 그냥 제가 과거에 발표했던 자료를 2019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때 이제 제 나름대로 생애 주기별 생명교육 구상 이런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초중고를 중심으로 주로 생각을 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듣고 나서 첫 번째 코멘트가 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게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쪽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 기본 틀은 저희 그 도덕과 교육의 기본 틀은 지정의입니다. 알고, 느끼고, 행동하기. 행동하는 마음 생기기.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초등, 중등, 또 고등의 여러 수업 구상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 말고 교과를 아우르는 학습 주제를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는데 요 교육과정은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10개를 했고 그중에 생명존중 여기 인성교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성교육이 강조돼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 생명존중 또는 생명윤리 교육이 이 주제 단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